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러 시술, 이 정말로 안전할까요? 이 필러 시술 속에 감춰진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피부과에서 얼굴의 꺼진 볼륨을 회복하기 이후에 가장 많이 시행하고 추천드리는 시술이 바로 필러인데요. 이 즉각적으로 간편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용 시술을 하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막상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필러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나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필러 시술을 기피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필러는 정말로 안전한 피부과 시술이 맞을까요? 필러 시술 후에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필러 속에 감춰져 있는 위험성과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필러 시술을 받을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필러를 굉장히 위험한 피부과 시술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필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수록 더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필러 맞으면 얼굴이 이상해진다고 하던데 필러 맞으면 얼굴이 너무 빵빵하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니야? 나이 들어서 필러 때문에 더 얼굴이 처지면 어떡하지? 그냥 내 얼굴에 뭘 집어넣는다는 게 싫어 등등 다양한 이유로 필러 시술을 기피하고 거부하시죠. 실제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필러 후에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꼭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모르게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빵빵해 보이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자, 이런 분들을 보면 흔히들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러한 선입견이 오랜 시간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레 필러를 받으면 안 되는 피부과 시술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에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필러 시술은 정말로 위험한 시술이 맞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필러 시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필러 시술을 받기 전에는 항상 시술 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필러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는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누가 봐도 과하다는 느낌이 들면 당연히 시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필러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본 분들이라도 한 번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면 다시 필러 시술을 받는 것을 꺼려 하시고요. 반대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매번 얻으셨던 분들은 다시 필러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술자의 역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필러라는 시술은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은 시술은 아닙니다.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공부하는 기본적인 해부학만 알아도 이 필러 시술을 시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와 얼굴의 구조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들도 소위 말하는 돈벌이를 위해 필러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러를 시술하는 의사들은 매우 많지만 이 시술자 간의 실력차가 클 수밖에 없고 진짜 필러 전문가에 비해 비전문가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결과나 부작용을 겪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당연히 필러에 대한 불신, 불안감 등이 자연스럽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필러는 올바르게 시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시술받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러를 받고 싶다고 무조건 저렴한 병원에서만 시술받기보다는 부작용의 가능성은 줄이고 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게 필러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이 필러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자의로 부위를 결정하여 필러 시술을 받았을 때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시술 부위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팔자주름을 예로 들어보죠. 이 팔자 필러는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술 중 하나인데요. 나는 팔자주름만 고민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팔자 필러만 딱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팔자 필러만 가지고 팔자주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굴의 노화는 얼굴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결코 팔자 부위에서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죠.
팔자주름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시각적으로 팔자 부위에 또렷하게 보이는 주름이지만 팔자 부위만의 노화가 아닌 얼굴의 전체적인 노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팔자주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팔자주름만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팔자주름을 만들어낸 얼굴의 전체적인 노화 현상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팔자주름이 심한 분들 중에 앞광대가 꺼지거나 옆볼이 꺼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분들이 팔자 필러만 시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팔자주름 자체는 일부 개선이 되겠지만 이 팔자 부위의 꺼짐이 좋아지면서 기존에 꺼져 있던 앞광대나 옆볼의 패임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얼굴이 퀭하게 나이 들어 보이기가 쉽죠. 만약 여기에 더해 입이 돌출된 구강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앞볼이나 옆볼은 볼륨감이 없이 밋밋한데 팔자 필러로 인해 입이 더 돌출되어 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원숭이상의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얼굴 라인의 꺼짐이 심하다면 팔자 필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꺼진 부위의 필러 시술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팔자주름은 단순히 팔자 부위의 볼륨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표정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부분,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부분, 앞볼의 볼륨이 점점 처지면서 생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들이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이 팔자 필러 외에 다른 시술이 동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볼의 처짐이 심하여 팔자주름 위쪽으로 살이 크게 뭉쳐있는 경우에 이 팔자 필러만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면 살이 뭉쳐진 느낌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자의적으로 이 시술 부위를 판단해서 시술받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부위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시술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필러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연구 필러를 사용하는 병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취급하는 병원이 존재하는데요. 연구 필러는 유지 기간이 길다는 특징 때문에 소비자의 눈과 귀를 쉽게 현혹시킵니다. 얼핏 보면 영구적이라면 재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효과도 오래 유지될 테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연구 필러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필요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히알라제를 사용하여 다시 녹일 수 있지만 연구 필러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작용을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연구 필러로 100%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의 구조적인 변화가 30대, 40대, 50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의 모습에 아주 만족스럽게 연구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년이 지나면 주입된 연구 필러는 거의 그대로인데 얼굴의 다른 구조물의 위치나 부피, 상태 등이 바뀌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꼭 연구 필러가 아니라 지방 이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이식은 한두 번만으로도 얼굴 전체에 상당한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 있고 유지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통상적으로 지방 이식을 받고 10여 년 이상이 흐르게 되면 이식된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머지 부위의 지방이 소실되면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지나치게 빵빵한 볼륨이 만들어졌을 때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연구 필러의 단점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볼륨을 만들어주는 시술 중에서는 분해가 가능하고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시술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급적 히알루론산 필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필러 시술을 고민 중인데 유지기간 때문에 연구 필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 필러 시술의 위험성과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흔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결과나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시술이 바로 필러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 병원에서나 필러 시술을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필러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한 필러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